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 내년도 국정 운영 구상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의 국정 운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최근 며칠 사이에 참 많이 했습니다. 일단 노동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 체계, 또 노노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조의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다. 그리고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또 강조했어요. 최근 이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그 여론이 좀 반전되는 것들의 계기가 바로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단호한 원칙적 대응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에 좀 자신감을 얻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동안 이제 취임한 지 7개월이 됐습니다만 도대체 정권 교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게 무엇이냐, 5년 동안에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하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서라도 이른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미래 희망을 위해서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어렵고 인기 없는 것이지만 그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아마 의지를 보이고 그런 단호한 원칙들을 보이는 맥락에서 최근에 이제 노동개혁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물연대에 대한 어떤 불법 파업, 그리고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이제 떼법 파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이른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노동운동에 저는 일정한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야나 진보 보수가 저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87년 민주화 이후에 당시에 등장했던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적 조합주의에 의해서 민노총이 사실 만들어진 단체이고, 그 전투적 조합주의에 기반하여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민노총은 일관되게 정치투쟁 우선 노선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87년 민주화됐을 때 정치투쟁이 필요하고 전투적 조합주의가 필요했던 당시 상황과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합원들과 기업이 상생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과거에 구태연한 그런 전투적 조합주의와 정치투쟁 우선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스스로 내부에 좀 자성을 좀 요구하고 개혁할 수 있는 변화의 어떤 동력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저런 단호한 원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추가 설명까지 들어본 다음에 장 의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적폐청산은 그거와 같은 연장선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청산이라는 오늘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이 쌓여진 폐단이라는 뜻이죠. 적폐라는 게.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인기가 없어도 해내야 하는 3대 개혁을, 특히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주문한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견제받지 못하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원래 견제받지 못한 세력은 부패하게 마련이죠. 아마 민주노총 특히 겨냥한 것 같은데 최근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민주노총이 조합비를 조합원들로부터 걷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큰 액수인데 아마 다 합치면은 한 1,000억 뭐 상당한 액수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 과연 조합원들이 알고 있느냐, 국민이 알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원래 국회 이 생활을 노동 담당 비서관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제가 참 오래 우리 이 노동조합 일들도 같이 해보고 그 안에 부조리들도 사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노조 부패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규모가 1,000억도 아니고 한 200억 수준의 아마 이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예. 민주노총이. 그게 또 여러 이제 그 대의원대회 보고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사실은 부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를 부패 집단이다 라고 몰아가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어떤 이 노조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걸 노동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에 사실은 문제점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전투적인 조합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규직 노동만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많이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노동시장에 이런 정규직 노동보다 훨씬 많은 비정규직, 뭐 플랫폼 노동, 다양한 어떤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이 사실 훨씬 어려운데 이런 어떤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노동운동이 좀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쿠팡의 배달 노동자라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말은 했지만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데 사실상 지금 노동운동의 역할을 좀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면 이 양대 노총이 부패했다라고 부패 집단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정말 더 어려운 노동자층과 함께할 수 있는 노동운동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노동개혁을 만드는 진짜 방법이죠. 아까 김은혜 수석이 뭐 인기 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이 화물연대하고 싸우면서 생긴 인기가 이게 인기의 근원이구나라는 판단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그냥 사실은 근거 없이 노조 탄압에 지금 돌입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근거 없이 노조 탄압에 돌입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장 의원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조 부패라는 대통령의 워딩은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했던 3대 부패가 공직 부패, 기업 부패, 네. 노조 부패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공직 부패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공직자의 권한을 사유화시켜서 부패한 공직자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업 부패는 과거에 엄청난 정경유착 사례가 있었죠. 기업이 정말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엄청난 특혜를 누렸던 부패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 부패도 요즘에는 엄단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기업 부패도 사실은 IMF 이후에 구조조정하면서 굉장히 투명해졌죠. 이제 노조 부패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칫 이제 이게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규정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노총의 수십 년 쾌쾌히 묵어왔던 전투적 조합주의, 정치추쟁 우성 노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만 배를 불리게 하는 정말 노동의 양극화 현상을 계속 부채질했던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노동시장이 더 혼란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노동개혁의 어떤 비전과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노사정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노총과 이런 그 전투적 조합주의를 추종하는 분들이 개혁의 대상이긴 하지만 또 대화의 대상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노조부패라는 단어를 지금 시기에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는 않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경우 엄청난 조합들의 그 조합비를 받았으면서 그 조합비를 받은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는 오히려 평범한 사단법인 단체나 평범한 시민단체보다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표현까지 쓴 거예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단어였는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이다. 그중에 하나로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노동개혁을 이야기했고 노조 부패를 이야기했다. 아마 우리 노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투쟁을 우선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른바 기득권 노조라고 하는 표현도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 뭐 고용을 승계한다든가 하는 식의 뭐 그런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오면서 그 노조 내부에서도
어떤 부패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적폐청산 아까 김은혜 수석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 연유되면서 과거 정권의 이제 적폐를 곳곳에서 이제 찾아내서 처벌을 한 건데요. 지금 말하는 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노동, 그다음에 연금, 교육, 뭐 기타 손볼 부분이 많죠. 지금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 분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부당한 내용들이 관행적으로 또는 그것이 관습처럼 축적돼 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좀 설명을 하고 수면 위로 띄워 올려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노조는 노조대로 또는 기업은 기업대로 또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여야는 여야대로 서로 협의해가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켜켜이 쌓인 적폐가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뻑하면 광화문 나가서 정치 구호를 외치고 뻑하면은 특정 정당과 특정 진영의 우호적인 입장들을 내면서 정치 권력화하고 또 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동시장이 양극화돼서 있는 노조, 기득권 노조, 대기업 노조, 공공기업 노조, 정규직 노조들만 배를 불리게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악순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고쳐나가자는 측면에서는 노동계 분야에 지금 쌓여있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적폐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당에서는 300인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회사의 노조의 회계 자료는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자라는 법안도 지금 발의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행정관청이 보는 데도 있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진국이라고 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행정관청이 직접 또 그 회계 자료를 보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부가 뭐 예를 들면 지자체든 정부든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던가 아니면 노사정 같이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급하는 경우에 어떤 뭐 그 금전적인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그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그냥 전체 이제 그 조합원들의 조합비로만 이루어져서 이 조합이 운영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초법적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 그거는 그 조합원들의 이 어떤 활동으로서 사실은 견제 감시되는 게 맞아서 일괄적으로 이걸 정부가 하는 게 맞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원칙적인 건 정부가 보조하는 어떤 사업들을 같이 할 때는 당연히 이 정부가 나서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조합원들의 권익과 조합원들의 조합비로만 운영돼 있어서 정부가 나서는 건 오히려 정말로 국가가 과도한 자유의 침해, 과도한 노동조합 활동의 침해, 부당노동 행위가 국가가 나서서 하는 부당노동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아까도 저는 근데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걱정되는 게 지금 노조를 예전에 우리 범죄와의 전쟁 시절에 조폭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완전히 이제 탄압해야 되는, 완전히 잡아야 되는 집단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사실 저는 더 걱정이고 진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시장 제도 개선들도 필요한 부분들도 많고 노동운동의 방향성도 사실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식의 노동 탄압으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정말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할까 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또 선제적으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더욱 시급하다라고 우리 장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이런 걸 논의하자. 그리고 여당에서 나오는 안도 같이 논의해보자. 그 노조 의견도 들어보자. 노조는 지금 이걸 우리를 탄압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긴 한데 혹시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도 그동안 국민들 기대와 달라진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은 없는 건지 같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 뭐 이런 자리도 필요해 보이긴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앞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노동시장이 너무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냥 양극화, 소득 격차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여러 비정규직도 점점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노동 조건이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큰 단위의 국민적인 대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정당, 이 정치 영역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중요한 시간에
이 노동조합 때려잡기에 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네. 자, 이 부분 내년에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특히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더욱 경색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내년 국정에 상당히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한 의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뒤집고 칼을 휘둘렸던 대통령이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니 파렴치합니다.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거칠게 노동계를 몰아붙이려는 것 같은데 노동자도 대통령이 존중해야 될 국민입니다. 3대 부패 중 하나가 노동적폐이고 노동조합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헌법 부정 발언입니다. 이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일하는 국민들을 적폐로 몰고 가면 국민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척결해야 할 적폐는 과로 사이를 부추기고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노동 인식입니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은 상당히 또 강하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쨌든 내년도 국정 또 전국 국회에 상당히 현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상 여러분도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요. 국민통합 추진 전략 성과 보고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어떤 뜻일까요? 독일에서는 이 소위 국민 통합의 그 어떤 기제라고 할까? 그것을 헌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어떤 동화적 그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헌법이 담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어떤 가치지향적인 통합 과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헌법에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지워서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또 이런 대규모의 이런 또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이런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입니다. 이 사회 갈등이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 복지로서 그 누려야 되는 그런 소중한 우리의 그 생산 가치가 전부 이런 그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 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고 또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 싸움에 그런 무기로 소진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헌법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지워서 삭제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대주제인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어제 아마 이제 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저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글자를 이제 삭제했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도가 있었던 것을 지금 바로잡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라든지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 국민적 공론화라든지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협치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과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과거에도 아마 윤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종북 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 사회에 제가 알기로도 친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극소수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람들 타도의 대상이거나 박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국민적인 공감대 하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나 그분들의 주장은 배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통령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따라서 민주주의를 써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써야 되느냐는 사실은 정착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유주의 국가론과 복지 국가론과 다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인 검토 하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른바 극좌파들, 극단적 좌파 진영 중에서 종북 주사파들이나 아니면 자유라는 단어를 생애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정말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의 워딩에서 저렇게 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 어디냐 이거 갖고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다?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딱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게 뭐지? 임시정부 아닌가? 아, 맞아.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될 때인데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또 차이는 무엇이지? 나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가? 그냥 민주주의 신봉자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돼요. 말씀하신 네. 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는 당연히 늘 변화할 수밖에 없죠. 민주주의가 막 다 고정돼 있는 무엇이면 참 편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늘 변화하는 거니까요. 민주주의도. 지금 사실은 국민통합을 해치는 건 대통령의 저 인식입니다. 뭔가 자유든 민주주의의 다른 형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려는 그런 시도를 이거는 국민통합에서 저해하는 거야 라고 배제하는 게 바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거고 사실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사회에 맞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나가는 게 바로 국민통합인 거죠. 방금 독일 헌법 사례 들었던데 독일이 지금 사실은 SPD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당이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정당이나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에스모글루 책도 얘기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에스모글루 같은 경우에도 포용적 경제제도 이야기하면서 이 자유의 제약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 할 그 균형을 어떻게 잘 찾을 것인가가 포용의 핵심이고 앞으로의 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다. 그 정치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가는 게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하는 걸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우리 지금의 민주주의가 고정돼 있지 않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통합의 과정들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완전히 조금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의 이야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게 분열이 심각하면 복지 이게 안 된다. 사회적으로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이런 싸움으로 그 무기로 소진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국민이 통합돼야 그것이 국가 발전 위기 극복, 즉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구조를 보이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자유주의 국가로 나면 시장과 민간 영역 그다음에 자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당연히 시민사회든 시장에서 열패자들이 나오죠. 낙오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이제 일단 방임하는 거죠.
자유주의 국가론의 가장 큰 특징이 자유방임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갖는 또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1960년, 70년대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담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중요하고 시장이 우선이고 자유가 우선적 가치지만 거기에서 낙오되거나 열패되거나 제외된 사람들을 국가가 안전망을 공급해서 그들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지국가론이라는 담론이거든요. 바로 그런 걸 지금 저는 대통령이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강한 논쟁을 통해서 그렇다가 또 복지국가론이 너무 그 국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의 비대화를 가져오면서 80년대 이후에는 다시 신자유주의 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또 권한을 확대해주고 시장의 민간에 맡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담론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공동체 안에서의 국민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 제가 봐도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키우고 아까 말씀드린 종북주사파라고 경도되어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계속 키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키워나가니까 복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는 마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그 사회, 그 국가가 해야 될 안전망으로 해야 되는 정당한 요구인데 복지를 이야기하면 마치 이것이 자유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 좀 과도한 주장이 계속 기세를 등등하게 할수록 복지의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막 무상복지가 최고고 무조건 국가가 모든 걸 개입해서 국민들 다 잘 살게 해주고 심지어는 기본소득 논제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자유의 가치와 국가의 정당한 개입의 가치라는 복지의 가치가 서로 간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는 건데 이게 자유를 느닷없이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 과도한 주장이 계속 판을 치게 되면 복지의 정당한 이야기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국가 내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나를 지샌다. 저는 그걸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과도한 논리적으로 막 약간 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래서 복지 논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 통합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해야 그게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통합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런 같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이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들하고 그게 정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이런 어떤 합의와 토론의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내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통합을 나랑 똑같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반민주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국민통합을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의 발언, 그 발언 놓고 두 분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